베를린 명문 의대의 레지던트 토마스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환자의 회복 패턴. 그가 병원에 몰래 들여온 방법으로 시작된 위험한 도전과 그 충격적인 결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윌슨입니다.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저는 또다시 야간 당직으로 고요한 병동을 걸으며 환자 차트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눈이 피로해질 무렵, 저는 문득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뇌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한국인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평균적으로 2일 정도 빠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치 환자 데이터를 더 살펴본 결과 이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염증 수치 감소, 인지 기능 회복, 심지어 상처 치유 속도까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인 환자들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저의 수석 의사인 폰 브레이트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윌슨 선생, 그건 통계적 오류일 뿐이요. 샘플 크기가 너무 작아. 의학은 이런 우연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엄격한 인과관계에 기반해야 하는 학문이라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직감은 여기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을 돌며 한국인 환자 김 씨의 가족이 병원 식사 대신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환자에게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투명한 용기 안에는 갓 지은 밥과 다양한 색상의 나물, 그리고 붉은색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에서 태어나 독일 남자와 결혼해 베를린에 정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음식은 약이다, 토마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된장국과 김치, 다양한 나물을 먹이셨고 그것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오래된 요리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병을 위한 음식 처방이 가득했습니다. 감기에는 무김치와 생강차, 소화불량에는 죽과 달인 수정과 그리고 회복기에는 영양분 가득한 된장국과 다양한 나물.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인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면 발효식품의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나물,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가 회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영양사 안나 슈미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화로 급하게 약속을 요청했을 때 의아해했지만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안나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제 발견과 가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안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토마스, 당신 이론은 흥미롭지만 병원 식단을 바꾸는 건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규정,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폰 브레이트 같은 수석 의사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로요.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건 당신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발견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환자들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안나를 설득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의심이 많았지만 제가 꼼꼼하게 정리한 환자 데이터와 할머니의 요리 노트에 적힌 전통 한식의 양리적 효능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뇌졸중 회복 중인 5명의 독일인 환자에게만 실험을 진행하고 환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실험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뇌졸중을 겪고 회복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들, 특히 기존 치료에 더딘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접근할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식 연구가 아닌 영양 보충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설명했고, 다행히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한식을 대량으로 조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주방은 낮 시간에는 항상 바쁘게 돌아갔기에 저희는 야간에 몰래 주방을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나가 야간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조리 작업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밤 11시 병원이 조용해진 시간에 저는 안나를 만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남긴 레시피와 몇 가지 핵심 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를린 외곽의 작은 아시안 마켓에서 구한 된장, 고추장, 말린 다시마와 표고버섯,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항아리 김치까지. 안나는 주방의 불을 최소한으로 켜고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의학적 정확성으로 레시피를 따랐습니다. 저는 할머니와의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된장국의 맛을 조절했고, 나물을 무칠 때의 간과 기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새벽 2시, 마침내 첫 한식 식단이 완성되었습니다. 5명의 환자를 위한 아침 식사로는 영양죽과 가볍게 데친 시금치 나물, 점심으로는 된장국과 현미밥, 다양한 채소 반찬, 저녁으로는 부드러운 생선과 가지나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염분은 최소화하되 자연 발효식품의 감칠맛으로 보완하고 기름기는 줄이고 영양소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환자들의 첫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72세 슈미트 할머니는 된장국을 맛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레지던트 마르쿠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가 안나와 함께 주방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호기심에 따라왔던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저희의 비밀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넌 미쳤어. 폰 브레이트가 알면 내 경력은 끝장이야. 마르쿠스의 경고는 무겁게 다가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 관찰한 데이터와 가설을 설명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회의적이었지만 우정 때문인지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안나와 저는 주방에서 만나 다음 날의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조리법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메뉴를 조정했습니다. 한식의 기본 원칙인 오방색적, 청, 황, 백, 흑을 적용해 시각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환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소화가 더 잘 된다, 머리가 맑아진다, 잠이 깊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번째 임상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지만 모든 지표가 희망적이었습니다. 실험 시작 3주차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6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언어 기능 회복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68세 밀러 씨는 뇌졸중 이후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2주 만에 단어 인식 능력이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의무 기록에 믿을 수 없는 진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와 안나는 밤마다 데이터를 분석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다양성 검사에서 유익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모든 환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장뇌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저희의 특별 식단에 완전히 적응했고 오히려 일반 병원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슈미트 할머니는 특히 매일 아침 된장국을 기대하게 되었고 다른 병실 환자들에게 자신의 특별 대우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곧 다른 환자들도 이 한국식 치유식단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고, 저는 늘어나는 관심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실험 규모가 커질수록 비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주방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활동과 낯선 향신료 냄새는 결국 수석 영양사 헬가 밀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주방을 점검하던 중 저희가 남긴 고춧가루 흔적과 된장통을 발견했습니다. 밀러는 안나를 사무실로 불러 신문했고, 안나는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영양 보충 프로그램이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주방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야간 조리 작업을 병원에서 제 아파트로 옮겨야 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 주방은 순식간에 한국 식재료로 가득 찼습니다. 베란다에는 직접 담근 김치 항아리가 놓였고, 냉장고는 미리 준비한 나물과 양념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한 음식 용기들을 가방에 넣어 병원으로 운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부담이 되었지만,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속도가 저에게 계속할 힘을 주었습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많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베를린 외곽의 작은 아시안 마켓까지 먼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식재료를 찾는 과정은 마치 보물 사냥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국산 고춧가루와 질 좋은 된장을 구하는 것은 늘 도전이었습니다. 때로는 레스토랑 주방장들과 거래를 하기도 했고, 인터넷으로 직접 한국에서 공수하는 방법도 모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넨에 사는 할머니와 통화하던 중 그녀가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토마스, 진정한 약선은 식재료의 원산지보다 신선도와 조화가 중요하단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국 조리법의 원칙을 적용해 보렴. 할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베를린 근교 농장에서 직접 재배된 신선한 제철 채소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한국 조리법의 원칙을 독일 식재료에 접목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놀랍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는 계속해서 향상되었고, 특히 밀러 씨는 언어 치료사를 놀라게 하는 급격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짧은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밀러 씨의 딸인 한나는 언론인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회복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고무된 저는 더 많은 환자에게 한식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폰 브레이트 교수가 제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속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갑자기 밀러 씨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다가 저를 복도에서 붙잡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폰 브레이트는 밀러 씨의 기록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회복 패턴에서 벗어난 급격한 개선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가 의구심을 품은 것은 환자의 염증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감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공식 프로토콜에 따른 표준 치료를 충실히 시행했다고 대답했지만 폰 브레이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제 다른 환자들의 기록도 세밀히 검토했고 결국 제가 진행한 비공인 영양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폰 브레이트의 분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 윤리위원회에 보고했고 48시간 내에 저는 공식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 당일 제 경력이 이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압박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5층의 회의실에는 의료 윤리 전문가, 상급 의사들, 그리고 법률 고문까지 참석한 엄중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폰 브레이트는 제가 승인 없이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식이요법을 실시했으며 이는 심각한 전문가 윤리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위원회 의장은 제게 해명의 기회를 주었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차분히 제시했습니다. 환자들의 명시적 동의서, 메일의 상세한 기록, 그리고 한식의 영양학적 이점에 관한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총과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인용하며 발효식품이 장, 뇌 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제 방법론의 비과학성을 지적했고 일부는 제가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던 순간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밀러 씨의 딸 한나가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나는 저명한 의학 전문 기자로 그녀의 참석은 위원회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극적인 회복을 직접 증언했고 다른 4명의 환자 가족들도 동일한 경험을 편지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가 이미 이 사례에 관한 기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미묘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위원회는 휴회를 선언했고 1시간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승인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받았지만 동시에 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도 얻어냈습니다. 단, 정식 연구 프로토콜을 제출하고 환자 동의 과정을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무거운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를 과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확장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한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며 심층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이 작은 승리가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폰 브레이트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전히 제 등 뒤에 느껴졌습니다. 그의 반대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더 조직적이고 강력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직감했지만 환자들의 회복된 얼굴을 떠올리며 계속 나아갈 결심을 다졌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샤리테 대학병원의 신경과학과 교수 엘리자베트 바이스가 저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이스 교수는 분자 신경생물학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뇌 손상 후 신경재생 메커니즘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그녀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바이스 교수의 사무실은 벽면을 가득 채운 학술지와 책들, 그리고 뇌의 다양한 구조를 보여주는 정교한 모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곧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식의 신경보호 효과에 대한 제 가설, 데이터 수집 방법론, 그리고 향후 연구 계획까지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2시간의 철저한 학문적 검증 후 바이스 교수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이 진행 중인 뇌 손상 후 인지 회복, 가속화 프로젝트에 제한식 연구를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연구 자금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학문적 정당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바이스 교수의 지원으로 저는 한국의 전통식이요법 연구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김지원 교수와 화상회의를 통해 전통 한식의 뇌건강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유받았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의 풍부한 단쇄 지방산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김 교수의 연구는 제 가설에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폰 브레이트는 바이스 교수의 개입에 명백한 불만을 표시했고 병원 이사회에서도 이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마르쿠스가 제공한 정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늦은 시간 제 아파트를 방문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폰 브레이트 교수가 대형 제약회사 노이로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뇌졸중 회복 촉진제의 임상시험을 막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약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이는 곧 제약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폰 브레이트의 완강한 반대는 순수한 과학적 회의론이 아닌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저에게 전략적 통찰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제 연구의 정당성을 위해 이 정보를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과학적 증거만으로 제 연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바이스 교수와 상의 끝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의 병행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접근법으로 제약 치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이스 교수는 이 접근법을 지지했고 통합의학적 관점이라는 틀에서 연구 계획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바이스 교수의 신경과학 전문가들, 안나를 포함한 영양학팀, 그리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자문을 제공할 김지원 교수까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한국인 영양학자 박미연 박사가 베를린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파견되어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한식의 영양학적 프로필을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였고 그녀의 참여는 연구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저희는 병원 이사회에 공식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고 2주간의 검토 끝에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30명의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표준병원식, 한식 기반 식단, 그리고 한식과 표준 치료약의 병행 효과를 비교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은 저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약혼자 레나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어조에서 무언가 심각한 대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레나와의 대화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연구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레나는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생으로 자신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에서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레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정적인 무게를 안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첫 공식 회의에서 저희 팀은 연구 프로토콜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식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발효식품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들이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모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비공식 실험에서 혜택을 받은 환자들의 긍정적인 입소문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0명의 뇌손상 환자가 선정되었고 무작위 배정을 통해 3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난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독일 식품규제당국이 발효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김치와 장류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표준화된 식품 안전 프로토콜을 충족하는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박 박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연락하여 발효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했고 직접 베를린 식품안전당국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2주간의 긴장된 협상 끝에 특정 제조 및 보관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연구 진행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병원 행정부로부터 왔습니다. 연구 확장에 따른 예산 증가를 우려한 행정부는 한국 식재료 구매에 제한을 두려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지역 생산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베를린 근교의 유기농 농장들과 접촉하여 한국 채소와 유사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지 타진했고 일부 핵심 재료만 전문 수입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도전 외에도 내부적으로 폰 브레이트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 방법론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 연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그는 환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결과, 측정 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스 교수는 연구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통계 전문가를 영입했고 이중 맹건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수집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레나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구와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만날 시간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환자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레나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어. 내 연구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우리 관계도 중요해. 선택해야 할 것 같아. 이 메시지는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연구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계속되어야 했고 결과는 점점 더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식을 섭취한 환자 그룹의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고 인지 기능 회복 속도도 대조군에 비해 평균 20%가량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의 증가와 면역 조절 사이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 초기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였습니다. 연구의 중간 평가 시점이 다가오면서 저희 팀은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3개월간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한식을 섭취한 환자 그룹이 표준 병원식을 섭취한 대조군보다 현저히 나은 회복 지표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 증가와 염증 지표 감소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였습니다. 이는 발효식품의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뇌축을 통해 신경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저희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바이스 교수는 이 결과에 크게 고무되어 유럽 신경학 저널에 중간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투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은 엄격했고 팀원 모두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해석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특히 박 박사는 한식의 생화학적 프로필과 신경, 보호 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섹션을 담당했습니다. 논문 초안이 완성되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저희는 마침내 뇌손상 환자의 회복에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신경보호 효과 예비 임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출판까지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2단계까지 온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습니다. 연구에 집중하는 동안 레나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준 최후 통첩 이후 저는 일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연구의 중요한 시점에서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레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의 약혼을 파기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반지를 돌려받던 날, 제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희미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저는 더욱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미넨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의학 서적 한 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이 책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선물한 것으로 1950년대 출판된 동의보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책의 일부를 번역하면서 저는 전통 한방의학에서 약선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약선은 음식과 약의 경계를 허물고 특정 질병이나 체질에 맞는 식재료를 조합하여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뇌 기능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정 허브와 식재료의 조합, 그리고 발효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전통 약선 개념을 현대 영양학과 접목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이 아이디어를 바이스 교수와 박 박사에게 제안했고 그들은 이 혁신적인 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약선 기반 식단은 환자의 구체적인 뇌 손상 유형과 증상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언어 영역 손상 환자에게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특정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나물을 운동, 영역 손상 환자에게는 근육 재생을 돕는 단백질과 미네랄 조합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식단에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촉진하는 발효식품이 기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맞춤형 접근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고 저는 병원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의 긍정적인 데이터와 비용 절감 가능성 을 강조한 제안서는 행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 근교의 유기농 농장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농장주들은 한국 채소 품종 재배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열정적인 젊은 농부 마르틴은 자신의 온실에서 고추, 깻잎, 한국 시금치 등의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협력은 신선한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뿐 아니라 연구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선 기반 맞춤형 식단의 도입 후 환자들의 회복 지표는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언어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한 환자들의 언어 능력 회복 속도는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병원 내 다른 부서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고 신경외과 외에도 재활의학과와 노인의학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유럽 신경학 저널에 게재되면서 저희의 연구는 독일 의학계에 작지만 의미 있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논문은 뇌손상 환자의 회복과 식이요법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한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받았고 특히 전통적 지식과 현대 과학의 접목 방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많은 의학자들도 우리가 제시한 데이터의 설득력 앞에 적어도 이 분야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의학협회는 신경외과 회복에서 식이요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저는 주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모였고 그들 중에는 다른 병원의 의사들과 연구자들, 심지어 몇몇 제약회사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폰 브레이트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연구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 중 저는 할머니로부터 배운 지혜와 현대의학의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약선의 원리, 장, 뇌축의 중요성, 그리고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영양 접근법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와 그들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의료 영상 자료였습니다. 뇌스캔은 염증 감소와 신경회로의 재활성화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이는 순전히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샘플 크기의 제한성을 지적했고 다른 이들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추적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질문은 폰 브레이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한식과 약물 치료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데이터를 제시하며 오히려 특정 발효식품이 약물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병원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의 뇌졸중 센터 책임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저희의 프로토콜을 그들의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희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흥미를 넘어 실제 임상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일상 업무에 복귀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연구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뇌 손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식단의 개발과 최적화에 집중했습니다. 박 박사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한국 전통 음식의 영양학적, 양리학적 특성을 분석했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를 재현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확장과 함께 개인적인 성장도 느꼈습니다. 레나와 헤어진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제 자신과 제 열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학과 연구에 대한 제 헌신이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평화로운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회복실을 방문하던 중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연구의 첫 환자였던 슈미트 할머니가 3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없이 보행기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언어 능력도 크게 회복되어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작은 용기를 가져왔고 슈미트 할머니는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손녀가 집에서 만들어 온 된장국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손녀가 선생님의 레시피를 배워서 만들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의학이 단순한 과학을 넘어 인간의 삶과 문화, 그리고 세대를 잇는 지혜의 교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슈미트 할머니가 떠난 후 바이스 교수가 다가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미넨의 병원들이 공식적으로 저희의 시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한국 전통 음식의 치유력이 독일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석양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생전에 이 모든 것을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녀의 여정이 지금 제 손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만남, 그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이 통합적 접근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의학의 미래는 어쩌면 과거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조화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저는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계 독일 의사가 할머니의 한식 비법으로 뇌손상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이끌어낸 의학적 도전과 성공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